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주대학교의 한지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최고의 과정 15차 강연을 맡아주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인 고문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을 하셨고 2012년부터 13년까지 조달청 청장님을 하셨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강호인 전 장관님의 건축 건설 산업의 혁신과 비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근 우리 경제 성장률이 보면은 90년대 한 7%, 70년대, 80년대는 한 12%, 13%에서 80년대 한 9% 떨어졌다가 90년대에는 한 7%대,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한 5%대, 2010년대 들어와서는 한 3%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우리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그 수준이 포화가 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인구도 줄고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1962년 경제개발 시작한 산업화 시작한 이래로 그 제조업에만 치중해가지고 그 1960년대 그런 방식 그대로 사람이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옛날에 선진국들 잘하는 기술들 뺏겨가지고 그대로 해서 싸게 팔아서 돈을 남기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지금 남아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카피해가지고 그거를 더 응용해서 공정을 개선하고 하는 데는 진전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제조업 강국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제조업에서 한 단계 더 뛰어나가서 소프트웨어를 필두로 해가 그런 창의 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놓으면서 그쪽에서 끊임없는 그 로열티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런 건설 산업이 제조업으로 따지면 노동자들 투입을 해서 막 그 벽돌 나르고 콘크리트 다지고 철근 배근하고 뭐 이런 산업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각종의 그 건설 산업 아니면 설계 산업 아니면 EPC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건물 하나를 자기가 기획을 해가지고 세우는 그 자체도 사실은 고급 건설 산업이고, 이 고급 건설 산업은 고급 서비스 산업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산업의 사슬을 다져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그 1960년대식 그런 그 산업화 모델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거를 언제 느끼냐면, 저는 한 2000년대 제가 아마 그때 경제기획국에서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정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잠재력이 다른 선진국, 그때 2000년대면은 막 중국이 부상하고 선진국들이 좀 침체돼가지고 브릭스라고 들어보셨죠?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차이나가 이게 뜨고 있다고 막 강조하고 있을 텐데, 분명히 한국은 그런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산업화 먼저 해 있고 인력의 수준이 더 높아서 훨씬 더 그 나라들보다 앞서서 치고 나갈 수 있는데도 계속 멈춰지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너무 그런 쪽에 안주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현실을 좀 이래 뛰어넘는 그런 그 절박감이라든지 혁신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가 좀 모질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국 주도의 그런 세계 질서가 가트 체제라 그러죠. 가트 체제. 그다음에 IMF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게 가트라는 자유무역과 IMF라는 세계 통화 질서를 미국 주도로 유지를 해오면서 그 동서냉전 시대에 미국의 동맹들에 대해서는 그런 무한한 안보를 제공해주고 그쪽에 시장을 열어주면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아주 북돋우는데, 한국은 다행히 거기에 올라타서
그 지속 성장을 하고 덩달아서 이런 그 고도 성장을 구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미중 갈등이라든지 세계 곳곳에서 그런 그 지정학적 갈등이 분출하고 또 우리가 2020년에 겪었던 그런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외 없이 겪었던 그런 그 엔데믹, 팬데믹 같은 이런 걸 비상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돼 가지고 무엇이 하나라도 이래 구멍이 나고 파열음이 생기면 이게 작동을 안 하는구나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게 됐어요. 거기다가 2차 대전 때 끝나면서 많은 그 베이비부머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적으로 인구가 많이 출산이 됐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2010년,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쪽에서 뒤늦게 산업화 대열에 올라탔던 나라들, 그러면서 산업화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사실은 출산율 저하도 급격하게 일어나서 그런 나라들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더 돋보이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게 인구,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이 정체되고 이러면 자연히 경제 성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2016년부터는 그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5세에 이르는 이런 인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대신에 사람들이 고령화되어서 65세 이상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15세 이하 인구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동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 보면 지금 사람들을 문구해서 막 그 외국 인력들이 거의 모든 현장 곳곳에 다 있어서 사람을 구하는데 애를 먹는 거를 여러분들 다 목격을 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앞으로 가면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특히 그런 고임금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가겠지만은 저런 그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업종, 그다음에 이런 아주 3B 업종이라 그래서 힘들고 노동력이 품이 많이 가는 그런 업종들은 점점 더 한국 노동들이 기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결국은 외국 인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외국도 지금 동남아에 보면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는 자기들 자체가 지금 성장세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자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전부 다 지금 인구가 모자라니까 다 이주 노동자를 원하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골라서 가는 형편이 돼 가지고 웬만하면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2023년 일본의 해외 이주 대책 모토가 뭐냐면 외국인들한테 선택을 받는 나라 일본이 되자고 막 그러던데 점점 더 그런 노동 인구의 감소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정말로 절대절명의 그런 불가피한 과제냐? 저는 인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막 정책도 그렇고 모든 단체들이 다 난리를 지기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출산 대책에다 이래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출산 대책 지금 해봐야 사람들 출산율 올라가 봐야 30년 뒤에 생산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지금 당장의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 높이더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실제로 생산 가능 인구가 되려면 한 20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0년간의 그런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노동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가가치 기술이나 다른 제도 개선,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고 난 뒤에 모자라는 건 외국 이주 인력을 보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런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경제 성장률이 노동, 자본, 총 요소 생산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이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는데도 그것보다도 더 뛰어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더라.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이 총 요소 생산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기술, 제도, 법, 규제, 그다음에 뭐 대외 개방 정도, 그다음에 사람의 협력 정도,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그 요소 생산성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래 성장률이 줄어는 들고 있지만은 노동의 감소 폭보다는 오히려 자본의 감소, 그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의 감소가 더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자본의 감소하는 거는 이거는 자본 투입은 경제가 성장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 하락은 이게 인구가 줄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막 그런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새로운 부가가치 사슬,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패퇴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앞으로 2050년까지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하니까 여기 노동 감소와 가세하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은 2050년 되면 거의 뭐 0%가 되는. 근데 사실은 경제 성장이 멈춰지면은 그 경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도입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경제가 마이너스로 제로로 가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탈출구를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않으면은 힘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은 1989년부터 한 35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본인들도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제로 성장을 30년 버텨나갈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30년을 버텨놨어요. 우리는 노상 일본 보고 뭐 잃어버린 10년 했다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흉을 보고 막 이래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30년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저래 버텨냈다는 거는 그 사회, 그 나라의 저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흉 보고 놀릴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10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 우리가 배전에 그런 각오를 하고 견뎌내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대충 그런 30년 주기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과천으로 정부종합청사가 1980년대 초반에 옮겼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옮겼는데 이제 대충 나무가 자라고 조경이 좀 이래 이루어져 가지고 이래 건물이 지낼만하다 싶으니까는 이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내려가요. 아마 세종으로 2012년에 내려가는데 저도 아마 한 30, 40년 되면 아마 또 틀림없이 어디로 아마 옮겨야 될 그런 변수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 치는데 앞으로 남북 간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인구는 계속 이래 지방 소멸이 되는데 과연 세종시에 우리 행정수도가 남아있게 될지 안 될지 그건 우리 재건축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서 왜 우리나라 건축은 이렇게 아파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는 보통 수명이 한 60에서 설계 수명이 한 60에서 70년 그리고 웬만큼 보수해가지고 잘 유지 보수해가지고 쓰면 한 80년 90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왜 30년도 안 돼가지고 자꾸 재건축한다고 그러고 뭐 안전진단 했다는 게 그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건물이라는 소리인데 그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안전진단 통과라고 막 이래 그게 정말 축하할 일인지 그래가지고는 계속 이래 재건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옛날에 1960년도, 70년도에 우리가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서민들한테 주거를 빨리 많이 싸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좀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좀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 요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집들을 뭐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든지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그 재건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파트가 전부 다 온돌시키고 배관을 바닥 배관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쓴대요. 그렇다면은 우리 건자재라든지 배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을 해가지고 고칠 수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계속 집만 새로 짓고 이렇게 재건축이 5층짜리를 12층으로 재건축하고 12층짜리를 30층으로 재건축하는데 앞으로 점점 인구는 줄고 그러면 이 재건축한 것들이 과연 나중에 한 30년 뒤에 효용이 있을까 사실은 의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아마 지금 빈집이 한 900만, 한 7집에 한 집이 아마 빈집일 거예요. 근데 그게 2040년 되면은 한 집 걸러 세 집에 하나씩은 이제 빈집이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가구 수가 좀 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가구 수 느는 게 대부분 1, 2인 가구인데 1, 2인 가구들이 뭐 30평, 40평 아파트 쓸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런 그 재건축의 장래에 대해서 저는 좀 이래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게 정부도 이래 나서가지고 막 그 노후 신도시 정비법을 이래 만들어가 분당 일산 뭐 이런 거 지금 대대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는데 그 재건축을 한다는 게 사실은 그 집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 상당히 많은 건데 그게 우리 중상층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부 다 이 소득이나 이 자산이 한 75% 이상이 다 이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노후 자산 증가나 뭐 아니 소득 안정이 되게 중요한 가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슨 소득이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지대 추구하는 이런 행위들에 돈들이 많이 잠기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인력 투자라든지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저하시키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하고는 좀 어긋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이 R&D 투자를 해서 인력의 질을 높이고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1960년도 우리가 산업화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에 돈을 빌려서 외채를 빌려서까지 대학을 만들고 실험 기자재를 도입하고 학생들 투자를 하고 학자들 외국인 학자를 유치해 가지고 카이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화를 일궈 나갔으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래 번창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노력을 가속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안좋아하고 만족해 하는 것 같으니 그래서 우리 외환위기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난 뒤에 성장이 정체되니까 한때는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이 크라이시스에 대한 리스판스는 되게 빠르다. 그래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도 아주 철저하게 한다. 그러고 너무 빨리 자화자찬에 빠지더라. 그래서 크릭이라 그래. 크릭. 한국은 크리크 경기순환이라고. 조금만 이래 위기가 오면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데 그러고 난 뒤에 너무 막 현실에 안좋아해가지고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더 높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2001년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셔가지고 엘빈 토플러라고 여러분 미래충격 쓴 양반한테 영역을 부탁을 했어요. 한국 경제 비전을 좀 21세기 한국 경제 비전을 좀 세달라고. 엘빈 토플러 박사가 리포트를 내면서 한국이 살아남을 길은 이런 굴뚝 산업에서 탈피해가지고 지식 정보 산업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 구조에서 경쟁이 있는 선진국 대열로 합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바이오 생명과학, 정보 통신 산업 이런 것들을 좀 육성해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이런 굴뚝식 교육 제도, 공장식 교육 제도, 그냥 한 번에 막 사람들 때려넣고 주입식으로 암기 위주로 그렇게 공부시키는 그런 방법을 빼고 정말로 학생들이 창의성을 개발하고 자기들 주관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개발하는 그런 교육 제도를 좀 바꿔라. 그리고 우리 노조도 앞으로는 이래 고급 부가가치 산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노상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고 자기들 그 임금이나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빨리 좋은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노조원들이 그 전직 훈련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게 정말 노조원들의 복리를 지켜주는 일이다. 고 했는데 그러고도 지금 한 24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런 것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 최근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런 그 20년의 그 정체를 가져온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세계 IT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 467조밖에 안 됩니다. 거기 달러로 따지면 3,796억 달러, 한 26등 정도 돼요. 물론 그것도 상당한 수준입니다만은 저 앞에 대만 보십시오. 대만은 TSMC 우리하고 같은 반도체 경쟁 회사는 이미 세계 10위입니다. 6,760억 달러. 삼성전자의 한 2배 가깝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애플은 얼마입니까? 2조 8,741억 달러. 우리는 그 애플 그 시총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GDP 규모를 훨씬 상회합니다. 한국 GDP 규모랑 같은 그 기업이 보면 저기 아마존이나 아람코는 뭐 중동이고 아마존 정도가 지금 1조 9,468억 불. 기업 하나의 그 가치가 웬만한 나라 국가 규모보다 뛰어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너무 잘 나간다고 너 혼자 다 먹으면 안 된다고 자꾸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뭐 내놔라 하고 막 총수 막 이래 교도소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요새 많이 처져 가지고 요새는 점점 더 TSMC랑 거리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뭐 SK 하이닉스한테 그 HBM도 뺏겨버리고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도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는 그 웬만한 기업들 15개, 14개를 합쳐야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비등비등한 그런 그 큰 규모인데 이런 회사도 외국에 나가면 사실은 쪽을 못 쓴다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요새는 무언가를 경쟁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1등 하지 않으면 2등부터는 사실은 다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그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 작년 말까지도 막 적자의 허덕에다가 금년 1, 4분기 들어 가지고 아주 대규모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이 SK 하이닉스 HBM이라는 그 반도체도 하나에 보면 하나란다 엔비디아의 그 GPU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GPU 서버는 지금 시가로 보면 한 30만 불 4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AI 칩 H100이라는 게 한 8개 정도 들어가요. 그럼 그 H100 하나는 사실은 한 3만 불 하는데 그 3만 불 중에 우리 그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8천 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급 HBM을 한 1천만 원에 이렇게 납품을 하면은 엔비디아는 그거를 4억을 받고 팔아요. 그만큼 이 부가가치에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자기들 기존에 반도체 만들던 판매 단가보다는 한 5배 정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보면 그거 가지고도 또 한 10배 더 튀겨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부가가치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토교통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경제 개발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 선배들은 설계도를 그리는 일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했다. 우리 고속도로는 어떻게 놓고 댐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농어촌 저수지는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 도로공사 이런 것들 만들면서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그 국가의 기간 산업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해서 개발 계획을 짰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너무 이래 남들이 그리 준 것만 받아가지고 설계도 주면 일하고 설계도 만드는 일을 못한다.
근데 실제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역사에 남는 것은 설계도를 그리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설계도를 그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무언가를 기획을 하고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조직하고 무언가를 조직한다는 것은 무슨 일의 주인이 되는 거고 무언가를 조직하는 사람 밑에 일하는 거는 그 가서 그 사실은 하청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설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가가치 높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청업체가 되지 말고 기획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획사가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이런 도시 설계, 건축 설계 뭐 이런 것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게 해외 건설업체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래 모토를 이런 쪽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도 제2의 백태를 만들자. 우리나라 해외 건설업체가 1976년 70년대 중반에 중동에 나가서 건설 시작한 이래로 계속 중동 건설에서는 뭐 건설 신화를 창조해가지고 세계 건설 시공 능력 5위라고 하지만 그 5위는 전부 이 허명이고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시공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실제 이익률 어느 정도 되죠? 2 내지 3%. 그리고 중동 건설사들 실제로는 보면 실행 원가는 보면 실행 원가율은 한 88%를 가져와요. 그런데 공사 끝나고 나면은 항상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자기들 그 슈어티 본드 다 떼이고 그러고도 발을 빠질까 말까. 그래서 다음 공사 하나 받아서 내가 그러면 지어줄게. 그 약속을 하고 풀려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막 페트로나스 타워도 짓고 부즈 할리파 건물도 세계 최고층 빌딩도 짓고 마리나 베이 샌즈 빌딩도 짓다고 자랑하는데 과연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롯데 월드 타워 우리나라 설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설계로 지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시공은 잘하고 하청은 잘해요. 근데 이런 거 기획을 하고 R&D 하고 기술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모르고 실제로 앞으로 이거 부가가치는 전부 이런 데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댈 생각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큰 이래 해운회사에 배가 갑자기 이래 엔진이 멈춰섰어요. 모든 전문가들 다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시켜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 회장이 야, 세계 최고 전문가 한번 모셔봐 했어요. 최고 전문가라고 이 사람이 또 왔는데 조그마한 가방에 열어보니까는 뭐 게이지 하나 하고 망치 조그마한 거 하고 줄지하고 뭐 이런 것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가방을 풀더니만 조그마한 망치를 꺼내가지고 이곳저곳 통통통 두드리고 다니던 어느 한 군데 가가지고는 탕 때리니까는 멈춰있던 엔진이 왕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쳤습니다 하고는 청구서를 보낼 테니까 나중에 보내주시오. 저기 송금해 주시오 하고 갔는데 며칠 후에 청구서가 왔는데 청구서가 저기 가격이 2만 불이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회장이 놀라가지고 야, 니 그거 한 몇 번 손보고 망치질 몇 번 했는데 2만 불이 뭐냐? 내역서 가져와봐 하니까 내역서 또 보내줬는데 망치값 2불, 내 40년 노하우와 지식 경험 19,998불 이래 적어 왔더래요. 내가 5분 만에 배를 고쳤지만은 그 배를 너희들이 아무도 못 고친 그 배를 내가 5분 만에 고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40년 동안 그 분야에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지식을 쌓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19,998 2만 불에 대한 가치는 망치값이 아니라 매 40년 그런 노력한 결과에 독보적인 기술에 대한 대가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내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가끔씩 써먹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인구는 자꾸 줍니다. 인구 자꾸 줄면은 사실 인구는 줄고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자 수는 많아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3사람이 한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데 2050년 정도 되면은 한 사람이 노인이나 어린애 한 사람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럼 같은 35,000불을 1인당 35,000불을 유지를 하려면은 지금은 그
세 사람이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거 한 그 3분의 1만 책임지면 되니까 한 사람이 4만 7천 불만 벌면 되지만은 나중에 2050년에 가서 똑같은 3만 5천 불 1인당 GDP를 유지를 하려면은 내가 한 사람 책임져야 되는 뭐까지 합치면 사실은 7만 불을 벌어야지만 1인당 평균 소득 3만 5천 불이 되고 3만 5천 불이 유지돼야지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의 생활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면 7만 불을 넘어서서 10만 불, 15만 불짜리 그런 가치 있는 기술자가 돼야 전문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거의 건설도 마찬가지다. 근데 지금 우리 건설은 앞으로 보이는 게 그 사람은 줄고 그다음에 인건 자재비나 이런 공급망 파열 때문에 뭐 철근이라든지 인건비는 그 인건비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금액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아파트가 평당에 분양받는 아파트가 평당에 4천만, 5천만, 1억짜리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걸 인건비 올라가고 공사비 올라가가지고 이걸 2억, 3억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 수준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정말로 그 짧은 기간 안에 품질 좋게 빨리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생산성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디지털화를 시켜야 되고 좀 더 많은 로봇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현장에서 공사하는 비중을 줄여서 프리팹이라 그럽니까? 다른 데서 만들어 온 그런 것들 조립식으로 모듈러식 공법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 모듈러식 공법을 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상당 수준 높은 기술이 있으니까 공장에서 그런 것들 얼마든지 품질 좋게 그다음에 품질을 표준화 시킬 수 있고 고급화 시킬 수 있는데 현장에서 공사 인부다는 데 맡기면 그게 아파트 같은 브랜드로 짓더라도 공사장에 따라서 그 기능공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자이 아파트 그다음에 현대 힐스테이트 이 고급 브랜드인데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하자가 발생하고 사고가 나는 것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품질 컨트롤을 잘 못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일을 하니까 그런 거죠. 힐스테이트나 자이나 레미안이나 사실은 그 브랜드만 틀릴 따름이지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건설계 도시 설계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건설 부동산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도시 설계 측면에서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일기 신도시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국가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이래 지은 겁니다. 일산이든 분당이든 삼본이든 평촌이든 그런데 그것들 분양하고 나면 이제 전부 개인들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입주하고 나면 사유재산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이 단지별로 하게 됩니다. 단지별로 하니까 실제로는 그 단지들이 같은 시가를 따라서 쭉 단지들이 있으면서도 단지별로 천차만별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합치면은 인프라나 이런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를 같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단지별로 따로 하게 되고 또 재건축 조합에다 맡기면 재건축 조합장이 공사 지식이 있습니까? 법률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건자재에 대해서 뭘 알기를 합니까? 공사 계약서 그 두꺼운 걸 과연 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들 비롯한 이사들이 그거 다 읽어보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그 재건축 조합에만 맡기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자체든 공공이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시 설계학회나 이런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런 재건축이 우리 30년, 40년 뒤에 또 이 기술 변화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재건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국토부 가서 직원들한테 시킨 게, 야, 너희들
국토건설 비전 2040년 한번 만들어봐. 이 인프라 하는 거는 사실은 설계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걸 공사하는데 또 상당 기간이 걸리고, 그 상당 기간 걸려서 준비하고 공사한 그 결과물을 또 한 수십 년 써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인프라의 그런 그 라이프 사이클을 한 60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당장의 그런 기술 변화를 모르고,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렇게 막 그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막 집을 열심히 지어놨는데 실제로 그 가구는 1인 가구 구조로 다 바뀌었다든지, 우리는 열심히 그 지상에 아파트 저기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이제 차가 늘어나가지고 지하 주차장 없으면 차 댈 데가 없어진다든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막 그 전기차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 충전소 만드는데 이 충전이 그 국제 기준하고 틀리게 동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또 다 바꿔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이 건축 토목 기술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공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일반적인 이해는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런 그 첨단 기술이 녹아들고 미래 라이프 스타일이 섞여 있는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설계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한 3, 40년의 시계를 가지고 앞으로의 기술은, 그다음에 앞으로의 인간 생활 방향은, 앞으로 사회 구조는, 이런 것, 앞으로 그 가족들의 변화는, 그리고 앞으로 커뮤니티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관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주제를 정해서 한번 불러주시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겠고요. 오늘은 지금 보니까 시간이 8시 16분인데 아까 보니까 한 8시 되면은 뭐 행사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혹시 뭐 이렇게 저는 이 그 건축 설계 이쪽에 좀 이래 적대감을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주장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전문 건설업, 종합 건설업, 설계 감리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막 업역을 분리해 놓으니까는 전부 다 이 쪼개져 가지고 서로 교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파이는 지킬 수 있지만 더 큰 파이를 놓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 있을 때부터 이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이런 업역을 다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막 좀 적대 감정을 느끼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빨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나가서 그쪽에서 이래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지.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나 아니면 미래 대비 그런 그 R&D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저기 뭐야 그 준비를 해가지고 정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 대신 우리는 그 뭐죠 학문과 뭐 기술의 그런 융복합 시대, 그다음에 통섭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비슷한 업종의 업역은 합쳐서 시장을 아주 벽을 좀 이래 진입장벽이나 벽을 좀 완화하고, 그 대신 그 시장의 규모는 키우고 이래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고 제 주장입니다. 그건 아마 협회나 이런 쪽 개별적인 산업 섹터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래도 뭐 한두 개 받고,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특강해 주신 강호인 전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